몸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사례.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교감신경의 긴장과 거기에 동반되는 림프구의 감소로 발병한다.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면역력을 올리면 암은 자연히 물러가고 작아진다. 네, 그러면 그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숙하게 약물과 인연을 끊는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면역력을 확실하게 높이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소염진통제, 혈압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무엇인가 약을 사용한다면 서서히 줄여라. 대부분의 약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음식이 중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부교감신경을 활동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현미나 채소, 생선, 해조류, 버섯 등이 중심이 된 식사를 하였다. 하지만 육류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현미가 없으면 좋지 않다.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심한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낸다. 예, 이거 중요하죠. 무조건 육류 안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현미, 멸치류, 콩류는 영양 만점의 완전 식품이다.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식이섬유로 장을 흔든다. 신맛과 쓴맛, 매운맛도 필요하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신다. 천천히 맛보며 먹는다. 세 번째, 현미밥이 얼굴 기미와 흰머리와 체중을 줄인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미에 이길 자가 없다. 다만 현미에도 약점이 있다. 겉껍질이 단단하여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심한 병을 앓는 사람이 먹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때는 오분도로 도종하거나 흰쌀에 현미를 적당히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필자가 현미 중심의 식사를 하고 나서 무려 10kg을 감량했고 얼굴의 기미와 흰머리가 줄었다. 참고로 평소 필자의 식사 내용을 공개하겠다. 아침에는 뭘 드시냐면요. 현미밥 한 공기, 된장국, 미소국이겠죠. 미역하고 버섯이 있는 거. 그다음에 절임 채소, 데친 채소나 하루 묵힌 낫또 또는 멸치 종류를 드셨고요. 점심에는 현미도시락을 지참하셨는데 반찬은 아침에 먹다 남은 것에다가 달걀 부친 콩조림 등을 추가해서 외부 출장 때에는 외식으로 우동이나 소바, 스시를 드셨다고 하네요. 저녁에는 우리 아보도로 교수님께서는 약주를 좋아하시나 보더라고요. 반주로 여름에는 맥주, 겨울에는 데운 소주, 밥을 빼는 대신에 안주로 물에 데치거나 볶은 채소, 생선 요리 등 하루 건너 미역기 등 해조류를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육류 요리를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과음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불러오면 그 다음 날에는 숙취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럴 때는 어제는 뭐 즐거워서 좋았지라고 생각하며 위장약도 두통약도 먹지 않고 그 괴로움을 달게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몸 상태를 흔드는 것이라면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필자의 건강법이다. 네. 독특하시네요. 그죠? 네 번째, 목욕으로 손쉽게 면역력을 강화한다. 목욕은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아주 손쉬운 건강법이다. 핵심은 물 온도이다. 목욕물의 온도는 체온 플러스 4도씨이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정도일 때 부교감 신경이 자극받는다. 체온 플러스 4도씨가 이런 작용을 하는 온도의 표준으로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로 알려졌다. 땀이 충분히 흐를 때까지 차분히 물속에 담근다. 처음에 10분을 목표로 하고 몸이 적응하면 시간을 늘린다. 전신욕이 힘든 사람들은 반신욕을 하면 된다. 30분이나 1시간까지 시간을 늘린다. 이때 탈수 증상을 막으려면 수분 섭취를 때때로 해야 한다. 반신욕이든 전신욕이든 욕조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일어서지 말고 천천히 나와야 한다. 몸이 욕조 밖의 온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도 사우나 좋아하는데요. 요거는 좀 조심하실 분들이 있어요. 탈수 증상 때문에. 저도 작년인가요? 제가 지금 가는 사우나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119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실려 나가는 걸 보니까
한 80대이신 것 같은데 이 80대 노인께서 사우나 와가지고 사우나 하시다가 아마 탈수 증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119 불러갖고 실려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또 아보도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곤도 마코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체온이 낮아야 장수한다고 믿고 계신 분이라서 아예 책에다 대놓고 이 아보도로 교수님을 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원흉이란 표현까지는 안 쓰셨지만 그런 거 쓸데없이 아보도로 교수가 얘기해갖고 지금 사람들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목욕 문화 또 온천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우나 즐기시다가 건강을 위해서 사우나 즐기시다가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너무 이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째,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반복한다. 자율신경은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하지만 호흡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호흡을 조절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조종하고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조절한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이렇게 내버리니까 숨을 천천히 내쉬겠다고 의식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숨을 잔뜩 들이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은 이것을 배설하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그 결과 혈관이 확장하여 혈류가 개선되고 맥박은 천천히 뛰게 된다. 너무 좋은 호흡법이네요. 항상 호흡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사실 무리죠. 그러니까 짬나는 시간이나 자기 전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골라서 심호흡을 하면 좋다. 특히 암에 걸린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심호흡하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라. 호흡을 치료 방법의 하나로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신 분도 이렇게 호흡을 길게 들어 마셨다가도 길게 내뿜고 하는데 산소를 많이 들어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숨을 천천히 내쉴 때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웃음은 만병을 물리친다. 웃음은 궁극적인 부교감신경의 세계이다. 궁극적인 부교감신경의 세계 중요하죠. 코미디 프로 등과 같은 오락 프로를 자주 보자. 너무 웃으면 콧물, 눈물, 침을 흘리며 심지어 방귀가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온몸의 배설과 분비 능력을 최고로 올리기 때문이다. 나머지 7번째, 적당한 운동이 긴장을 풀어준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 좋다. 운동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초래한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처럼 승부를 내거나 승점을 겨루는 운동도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한다. 삶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즐기는 스포츠를 권한다. 너무 내기하지 말란 소리죠. 내기하면 또 긴장되니까. 8번째, 하늘을 향하여 잠자기를 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수분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로를 없애려면 대체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는 것이 좋다. 여기에 수면 자세도 중요하다. 베개를 조금 낮추고 하늘을 보고 자는 것을 권한다. 장점으로는 어깨가 눌리지 않아서 50견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세가 새우등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된다. 낮은 베개를 사용하면 머리에 부담이 걸리지 않아서 뇌에 혈류가 잘 돌게 된다. 네, 잠시 보시면 고침 단명이라 그래갖고 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우리나라 그 말도 있죠. 다시 9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활달한 생활이 몸에 활력을 넣는다. 질병이 많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된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여 몸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관지 천식이 있는 어린아이는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우위에 있다.
이럴 때에도 어린아이를 밖에서 충분히 놀게 하고 건포 마찰로 혈류를 잘 돌게 해야 한다. 10번째, 손톱 뿌리 주무르기는 가족요법의 결정판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책에서 이미지를 한번 저렇게 이렇게 따왔거든요. 요거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 손톱 주무르기를 하는 건데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무르는 건데 이렇게 뿌리에서 양쪽 끝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총 10개 이렇게 양쪽 끝에 뿌리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무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건 옆으로 제가 살짝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아보도르 교수님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손톱의 뿌리는 신경섬유가 밀집해 있어 감수성이 아주 높은 장소이다. 손톱 뿌리를 누르면 자극이 한순간에 자율신경에 전달되어 자율신경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반복적으로 하면 교감신경 쪽으로 기울었던 자율신경의 움직임을 부교감신경 우위로 이끌고 림프를 늘려서 면역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극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쪽 손가락의 손톱 뿌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양쪽 모퉁이입니다. 중간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 모퉁이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중지, 소지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약지는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심신이 좀 가라앉고 디프레스 됐을 때는 약지를 정성 들여 자극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자극 방법은 손톱 뿌리의 귀퉁이를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비비면서 강하게 주무르면 됩니다. 뭐 집게 집듯이 이게 주무르면 되겠더라고요. 10초 동안 힘껏 조이며 누른다. 양쪽 번갈아 가며 주무르고 아주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어도 자극이 충분히 전해진다. 양손을 한 바퀴 돌아 모두 자극하여도 2분 안에 마칠 수 있다. 10초씩이니까요. 하루에 2, 3회 매일 계속하기 바란다. 네, 이거 밑줄야 본전인데 정말 해도 되겠죠. 불면증이 있거나 몸이 차서 이불을 덮고도 춥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전에 손톱 뿌리 주무르기를 하면 좋다. 이 요법은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있게 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몸이 따뜻해져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은 건데요. 자극 강도는 손끝이 조금 아프네 라고 느낄 정도로 자극하고요. 가벼운 자극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증상별 시행 방법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증상별 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고 계시거나 기침, 천식, 류머티즘, 입마름, 원형 탈모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를 주무르시면 되고요. 검지 같은 경우는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희비지장궤양, 위쪽에 주로 좋네요. 그다음에 중지는 제일 긴 중지는 이명하고 난청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한 건 다 소지에 몰려 있더라고요. 소지는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 건망증, 불면, 메니에르 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통풍 어깨부터 쭉 시작해갖고 요통,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눈병까지 웬만한 건 다 소지에 걸려 있고요. 아까 약지는 뭐라 그랬죠? 약지는 부교감신경이 아니고 교감신경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이 들거나 요럴 거 좀 힘을 내야 될 때, 요럴 때는 약지를 주무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책을 보면은 역시나 우리 세계적인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나 할 정도로 꼼꼼함이 책에서 진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절판된 책이라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다면 보실 것을 한번 강추합니다. 이 본 영상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또 한번 읽게 되는데요. 또 읽어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체는 우주만큼 신비하다고 하죠. 그래서 미신과 검증 안 된 민간요법이 아니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오늘 손가락 마사지도 틈나면 꼭 해보시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우리가 뭐가 있죠? 까치발석이 있죠? 그것도 하시면 따로 꼭 건강하려고 1시간, 2시간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만 생활 속에서 습관을 들여도 또 숨도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여 마시고 한 것만 하더라도 건강하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율신경이 백혈구를 지배한다.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과립구고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라고 보면 된다.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럼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차고 너무 많은 교감신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쉬고 림프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자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과립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둘째,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림프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발달한 낮에는 크기가 큰 세균들을 몸에서 많이 접하므로 과립구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교감신경이 발달하는 밤에는 소화효소에서 분배된 이종 단백질과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이물이 입과 소화계통으로 들어오니 림프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진짜 신비하네요. 그죠? 또 야간에는 몸에서 세포의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죽은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은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야간에 밤잠 안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야간에 푹 주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5대 지표인데요. 첫 번째는 백혈구의 비율입니다. 건강검진표에서 백혈구의 수만 보지 마시고 비율을 꼭 체크하러 합니다. 정상 범위 내인지 꼭 확인하러 가시는데요. 백혈구의 정상 비율은 과립구가 54%에서 60%이고요. 림프구는 35%에서 41%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지은이는 아보도르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면역학의대가 세계적인 면역학의대가 이왕재 박사님이 계시다면 일본에는 아보도르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총 3부로 나눠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면역력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도르 교수님의 인생 역작입니다. 책의 내용을 쭉 보면요. 몸의 신호를 알아차려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 법칙을 세계 최초로 발표해서 백혈구 속에 있는 림프구의 숫자와 비율로 현재 면역력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면역학의 권위자가 되셨고요. 이후 줄곧 그 자리를 쭉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이 책은 몸속의 면역체계는 녹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무턱대고 의사와 약에게 맡기려는 현대인의 잘못된 생각이 병을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시로 발신되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고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과 면역 증진 방법을 체득하면 치료는 물론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최고의 건강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자께서 건강을 위해 강조하는 책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면역력을 증진하는 핵심 요령으로 아래와 같은 12가지 방법을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 의사에게 묻기 전에 먼저 내 몸에게 물어라. 두 번째, 약은 가능한 한 먹지 않는다. 세 번째, 따뜻한 물을 마신다. 네 번째, 체온 플러스 4도의 욕탕에 천천히 들어간다. 다섯 번째, 현미의 맛을
음미한다. 6번째,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한다. 7번째, 몸이 어딘가 이상하면 손톱 뿌리 부분을 주무르게 한다. 요거는 제가 3부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가끔은 온천 여행을 한다. 9번째,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9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10번째, 산책 도중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11번째, 어쨌든 웃는다. 12번째, 감사하다고 어김없이 말한다. 이게 시시한 것 같아도 작은 것부터 쌓아가는 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라고 저자는 힘주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책도 보고 연구 자료도 보는데요. 또 실천도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뭐 어떤 항목은 제가 좀 간과하고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하는데 하늘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병이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차분하게 보시고 세계 최고 면역학자를 본인의 주치의로 두셔서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생고생하지 않고 건강을 듬뿍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멘트는 제가 AI로 할 때 멘트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새롭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어떤 인체의 신비가 숨어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살펴보고요. 왜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활동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는 주간에는 교감신경이 조정하고 야간에 평온하고 휴식을 취하는 몸 상태는 부교감신경을 조정한다. 두 자율신경이 균형을 취하며 활동하여 신축성 있는 몸 상태와 질병에 대한 정령이 유지된다. 사람의 생활습관과 생활 형태는 자율신경의 균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건강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습관이다. 만고의 진리죠. 우리는 병에 걸려서야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약 처방을 받는 사후 처리 과정에 익숙하다. 즉 병이 생기기 전이 아니라 병이 생긴 후에 과정을 따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병에 걸린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리기 전에, 생기기 전에 몸을 잘 관리하여서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죠. 우리 몸은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걸려도 병을 이길 수 있는 체계, 즉 훌륭한 면역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방어수단인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증진하는 생활습관을 지니면 누구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막고 최상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특히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건강법을 실천하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습관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몸이 내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몸이 보내는 불쾌한 증상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몸이 보내는 불쾌한 증상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이 차다, 맥박이 쿵쿵거리며 빠르게 뛴다, 잠이 안 온다, 얼굴색이 좀 나쁘다 등등을 말한다. 불쾌한 증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질병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우리 몸이 병을 치료하려고 일으키는 반응이다. 나쁜 것만이 아니다. 우리 몸이 면역력을 작동해 스스로 질병의 침입을 방어하고 낫게 하는 치유 반응이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백혈구 가운데 하나인 림프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내는 열 때문이다. 림프구는 체온이 38도에서 39도일 때 공격력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열을 올리는군요. 그죠? 상대방인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고열에서는 증식할 수 없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나는 오한은 조금이라도 빨리 열을 올리려는 반응이다. 열이 높게 오르면 몸이 나른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효율이 높은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집중하려고 우리 몸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뜻이다.
감기 환자가 낑낑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몸주어 누웠을 때 림프구는 바이러스에 맹공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 밖에 콧물이 나오고 설사나 구역질을 하는 등 다채로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모두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쫓으려는 반응이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대체로 3, 4일 동안 계속되며 림프구가 우세하게 되면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 체온이 평열로 내려간다. 치유 반응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저도 이제 열 오르면 무조건 아스피린 먹고 열 내리고 그랬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3년 전에 읽고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감기 오면 그냥 앓고 말아버립니다. 불쾌한 증상이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약에 의존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약을 먹으면 일단은 편해진다. 하지만 열이 내리면 몸의 공격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반격을 시도한다. 당연히 몸은 다시 열을 올려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 열이 나네 하면서 다시 해열제를 사용하면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감기는 낫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치유 반응은 당연히 감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암, 고혈압, 류마티즘, 요통,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질병이 낫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기만 하면 모처럼 몸에서 일어나는 치유 반응이 멈춰서 나을 병도 낫지 않는다. 통증이나 발열, 붓기가 나타날 때 환자가 그것을 몸이 나으려고 내보내는 신호라고 알아차리면 질병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 자율신경이 관건이다. 우리의 신체 활동을 근본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신경으로 심장과 혈관, 위장, 감염 등 내장기관의 활동을 조종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며 각각 정반대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원기 활발한 몸 상태를 만드는 신경으로 주간의 활동 때나 운동할 때 우위를 차지한다. 심장의 박동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고 소화관의 활동을 저지하여 몸이 활동적으로 흥분 모드가 되게 조절한다. 이에 반해 부교감신경은 느긋하고 평온한 몸 상태를 만드는 신경으로 야간의 휴식 때나 식사 때 우위를 차지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한다. 심장 박동을 완화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촉진시키므로 몸이 따뜻해진다. 또 세포의 분비나 배설 능력을 촉진하는 활동이 있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소화액의 분비나 배변이 촉진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마치 시소와 같이 서로 맞겨루며 활동한다. 마음에도 신경이 관여한다.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개 조나되는 세포는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종된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부신해서 분비된다. 또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도 노르아드레날린도 모두 긴장과 흥분 작용이 있어 심장의 고동을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올리며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 활동적인 모두가 되게 한다. 또 세포의 분비를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어 긴장하면 목이나 입이 바짝 마르는 것도 바로 아드레날린의 역할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된다. 휴식과 긴장 해소 작용이 있고 심장의 고동을 늦추며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내린다. 이것으로 몸과 마음이 여유 있는 휴식 모드로 바뀐다. 또 세포의 분비나 배설을 촉진한다. 소화효소가 활발히 분비되어 식욕이 솟게 하고 배뇨와 배설을 촉진한다. 편한 친구가 농담을 하며 너무 웃다 보면 방귀가 나오는 것도 아세틸콜린의 작용 때문이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처럼 자율신경은 세포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활동하라, 쉬어라라고 지령을 내려서 몸 상태를 조정한다. 이런 짜임새 덕분에 60조 개의 세포가 빠짐없이 통합되어 우리가 안정된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내장뿐만 아니라 백혈구의 활동도 조정한다. 면역력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혈액성분,
백혈구 속에 과립구와 림프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혈구 세포다. 혈액에는 백혈구와 함께 적혈구가 흐르는데 적혈구는 산소와 탄산가스를 운반하며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약 5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약 한 5, 6천 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과립구와 림프구가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립구와 림프구가 모두 적에게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만 활동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과립구는 진균이나 세균, 오래되어 죽은 세포의 사체 등 크기가 큰 이물을 먹어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고 보통 혈액 세제곱밀리미터에 3,6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백혈구 전체의 54%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과립구는 수명이 2, 3일 정도 짧고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조직의 점막에 도달해서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 발생시킨 산소는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네요. 활성산소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무독화하는 효소가 마련되어 있어 과립구의 비율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 이 효소가 활성산소를 제압해서 큰일로 번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립구가 너무 늘어나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활성산소를 무독화할 수 없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광범위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과립구가 사멸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립구는 왜 많이 생기나요? 얘네들이 진균이나 세균, 오래되어서 죽은 세포들의 사체들을 먹어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과립구가 많아지고 과립구가 많아져서 활성산소를 배출하면서 죽으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립구가 너무 많이 생성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네요. 한편 림프구는 바이러스 등 작은 이물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림프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림프구가 이물을 항원이라고 인식하면 항원을 무독화하기 위해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대응한다. 보통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2,2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림프구가 들어있으며 백혈구 전체의 약 35%에서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림프구도 과립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증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림프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림프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역할도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과립구와 림프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가 대식세포인데요. 아메바와 같이 생긴 세포가 크기가 큰 이물을 먹어 죽이거나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먹어 치우는 청소 담당을 하는 게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율신경이 백혈구를 지배한다.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과립구고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라고 보면 된다.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럼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차고 너무 많은 교감신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저랑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쉬고 림프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자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과립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둘째,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림프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발달한 낮에는 크기가 큰 세균들을 몸에서 많이 접하므로 과립구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교감신경이 발달하는 밤에는 소화효소에서 분배된 이종 단백질과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이물이 입과 소화계통으로 들어오니 림프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진짜 신비하네요. 그죠? 또 야간에는 몸에서 세포의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죽은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은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야간에 밤잠 안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야간에 푹 주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몸에서 세포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야간입니다. 죽은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을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협력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하룻밤 사이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이때 림프구가 암으로 바뀌는 세포를 제거하는 덕분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활동할 때나 휴식할 때도 자율신경과 백혈구는 서로 연계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몸속 환경을 만들어낸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5대 지표인데요. 첫 번째는 백혈구의 비율입니다. 건강검진표에서 백혈구의 수만 보지 마시고 비율을 꼭 체크하러 합니다. 정상 범위 내인지 꼭 확인하러 가시는데요. 백혈구의 정상 비율은 과립구가 54%에서 60%이고요. 림프구는 35%에서 41%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온입니다. 체온은 인간의 경우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떠받치는 효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체온이 37.2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6.5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몸의 표면 온도가 아니고 내장을 포함한 몸의 심부 온도입니다. 보통 겨드랑이 밑을 잴 텐데 이 경우 0.5도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0.5 정도 낮게 나오니까 36.7, 8도 정도? 그 정도면 이 효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체온이라고 하니까요. 온도를 항상 높이는 거, 몸의 온도를 높이는 거 우리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안색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좋으면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상승하여 혈액이 선명한 적색이 된다. 반대로 혈액의 흐름이 나쁘면 혈액 속의 탄산가스 농도가 상승해서 혈액이 거무스름하게 된다. 안색, 즉 얼굴색이 좋다는 것은 혈액의 흐름이 좋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 좀 거무틱틱하면 간 안 좋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창백한 모습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반대로 안색이 거무스름하고 좋지 않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것은 아닌지 쉬거나 체조, 목욕을 하여 혈액의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맥박인데요. 맥박은 자율신경의 활동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 2주 정도 본인의 맥박을 측정하면 자율신경의 리듬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손목이나 목덜미 그리고 아시죠? 맥이 뛰는 곳을 손가락으로 찾아가지고 시계 초침을 보면서 1분 동안 세시거나 아니면 15초만 하고 나서 4를 곱하면 되죠. 참고로 필자의 맥박수와 기분의 관계를 잘 보기 바랍니다. 1분간 맥박수가 50을 넘을 때는 좀 슬프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럴 때랍니다. 55개를 넘으면 낙담하고 술을 먹고 싶고 60을 넘으면 원기가 없고 빨리 일을 걷어치우고 싶다고 합니다. 65를 넘을 때는 특별히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70을 넘어가면 좋아 한번 해보자 라는 기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5를 넘었을 때는 무엇이든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80을 넘을 때는 기쁘기 짝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또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재미삼아도 아니고 우리 면역학의 대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맥박수 한번 재보시고 50부터 80까지 한번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변입니다. 소화 간의 연동 운동은 부교감신경이 조절한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계속되면 몸의 배설 능력이 약해져서 내보낼 것이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변비이다. 변비를 그냥 내버려두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가지고 병의 근원으로 발전하기 쉽다. 네.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보도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의 구간모 선생님께서도 이 변비가 또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꼭 이거 변비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면역력을 높이는 또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 없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시시한 것 같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에게 묻기 전에 먼저 내 몸에게 묻는다. 두 번째, 약은 가능한 한 먹지 않는다. 세 번째, 따뜻한 물을 마신다. 네 번째, 체온 플러스 4도의 욕탕에 천천히 들어간다.
5번째, 현미의 맛을 음미한다. 6번째,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한다. 7번째, 몸이 어딘가 이상하면 손톱 뿌리 무주무르기를 한다. 8번째, 가끔은 온천 여행을 한다. 9번째,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10번째, 산책 도중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11번째, 어쨌든 웃는다. 12번째, 감사하다고 어김없이 말한다. 네, 저도 11번째, 12번째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 11번째도 웃음 치료도 있지만 감사하고 감동받는 것은 웃음보다 6배나 더 큰 효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다 시시한 것 같지만 전부 다 면역력을 높이는 정말 알짜배기만 모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심하게 화를 낼 때 시험 삼아 자신의 손을 만져보아라.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울 것이다.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혈류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백혈구나 몸의 활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배한다. 분노와 불안, 가위 눌림, 원한, 오만, 절망은 교감신경이 긴장한 마음 상태다. 감사와 기쁨, 안도, 자애, 겸허, 희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긴장할 때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체로 병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분노나 불안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높인다면 스스로 치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면 동시에 몸도 변한다. 몸이 따끈따끈해져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솟아 치유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 벌컥 화가 난다 등과 같은 정신 상태일 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병을 앓지 않아도 교감신경이 과도한 긴장에 빠졌다고 생각하라. 이럴 때에도 섭생이 중요하다.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린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챕터는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 마음가짐인데요. 총 8가지거든요. 8가지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흉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이다. 과로나 고민 등과 같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어서 백혈구의 균형을 무너뜨려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거나 지금의 나쁜 몸 상태나 질병을 고치고 싶으면 지금까지 지켜온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의식,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의식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격이나 자신이 키운 개성에 의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줄여요라고 말해도 끝까지 일을 계속하거나 그런 소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끙끙 앓면서 고민하는 것은 마음 상태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의식을 가졌다. 예를 들면 정말로 5시에 퇴근하고 싶어도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잔업을 거듭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라도 자신이 끝까지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진척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일의 양을 줄여라 라고 말을 들어도 쉽사리 이해하지 않는다. 사실 필자도 30, 40대에 20년 동안 오로지 연구라는 한 가지 길만을 쫓은 인간이었다. 32세부터 5년을 보낸 미국 엘라바마 대학에서는 항상 연구 성과를 추구하였다. 또 귀국해서는 연구 생활과 대학에서의 교수 재임명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 지금이니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몸에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의 필자는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즐겁게 먹고 살아간다는 사고방식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제 필자는 하루하루 능력이 빠듯할 정도로만 일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새로운 압력을 가하여 한 편의 논문이라도 더 보태려고 한다. 아직 한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느껴 더 많은 일을 하려 한다.
끝까지 중심을 꽉 잡고 스스로 바꾼 생활 습관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기력이 빠진다.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당신을 지킬 것이다. 네. 이번 챕터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당신을 지킬 것이다. 네. 다음 챕터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현미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입니다. 필자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니가타에서 개업한 의사인 후쿠다 미노루 씨와의 만남에서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이다. 또 필자의 대학 연구실에 불이 난 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몸 상태가 무너져낸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화재 스트레스로 반년 동안 혈압이 오르고 야간 빈뇨와 어깨 결림으로 골치를 썩였다. 손발의 피부는 생기를 잃어 늘어지고 몸과 마음도 한순간에 늙어버린 느낌이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면역력을 약하게 하여 건강을 파탄내는지 온몸으로 겪었다.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은 놀랍게도 현미였다. 아는 사람이 보낸 현미를 먹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말까 한 사이에 용변이 좋아지고 피부에 윤기가 나는 등 몸 상태가 호전되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자 필자는 그때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경험은 필자가 생활 방식을 바꾸는 뒷받침이 되었다.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몸 상태가 나쁘거나 병을 앓고 있으면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건강을 되돌리려면 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만 하는 인간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던 일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른다. 하던 일을 쉬어 불안하다면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면 병이 낫지 않고 인생도 파탄난다.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불안과 초조 증상이 된다라고 자각해야 한다. 일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몸이 내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바로 알 수 있다. 불면, 식욕감퇴, 나른함, 눈밑이 거무스름해진 등과 같이 몸에 변화가 있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여 이런 증상을 해소하라. 어떻게 많은 일을 할지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느긋한 시간을 늘릴지 궁리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생활을 하지 말라. 네, 그게 주제가 되겠죠. 네, 세 번째,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 같아요. 네. 고민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고민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고민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고민한다. 네, 맞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가정불화처럼 인간관계로 얽힌 것을 가장 많이 고민한다. 대부분의 대인 스트레스는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 상대를 변하게 하고 싶다와 같은 바람이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생긴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어째서 알아주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태도를 고치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면 불안과 초조가 심해질 뿐이다. 갈등도 심해질 뿐이죠. 상대방에 대한 불안과 초조에서 탈출하는 가까운 길은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당신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은 지나친 독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은 모두 저마다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 더욱이 어느 나이에 도달하면 그 긍지는 확고한 신념으로 변한다. 상대방도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사는 단호한 존재이다. 회사의 동료, 부인, 남편, 자식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단호한 존재로 인정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볼까요? 자기 생각을 바꾸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분노나 불안, 초조도 없어진다. 자신만 열심히 일한다는 기분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슬그머니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네, 다음 챕터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고민 가운데에는 가족의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 스트레스 탓에 병이 걸릴 것 같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자각이 있으면 심하게 고민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자각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죠? 혈당치가 높고 혈압도 높고 어깨 결림과 두통이 심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 이대로 가면 몸 상태가 더 나빠지니 이제 고민을 그만두자라고 자신의 기분을 바꾸어라.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고민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된 것을 알면 고민하는 방법이 저절로 변한다. 5번째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질병을 고친다. 필자가 병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나쁘면 누구든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특히 암 환자 가운데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공포가 마음을 뒤덮어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 나만 이런 암에 당하는 걸까?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암에 걸려야 하나 하며 마음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하다. 이러면 암을 원망하며 보낼 것도 없는 억울함을 자신의 마음에 모아두는 꼴이 된다. 불안과 가위 눌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면 지금까지 있었던 즐거운 일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모두 날아가 버린다. 가족이 병에 걸린 자신을 알아채고 걱정하여도 어차피 나의 괴로움 따위를 알 까닭이 없다며 슬픔이 복받쳐 오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 사람이 감사라는 두 단어를 모르는 탓이 아니다. 마치 손톱에 가시가 박혀서 신경 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 한참 논쟁을 벌일 때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쟁할 때는 자율신경의 바늘이 교감신경 쪽으로 크게 흔들린다.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볼까요? 심하게 화를 낼 때 시험 삼아 자신의 손을 만져보아라.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울 것이다.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혈류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백혈구나 몸의 활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배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뭐 화나거나 기분 나쁘면 창백해지고 그죠? 네, 손발도 차고 그런 거는 혈류가 나빠진 건데 그러면 혈류가 나빠졌다고 해서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쪽으로 옮겨야 이게 혈류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진짜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네요. 분노와 불안, 가위 눌림, 원한, 오만, 절망은 교감신경이 긴장한 마음 상태다. 감사와 기쁨, 안도, 자애, 겸허, 희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긴장할 때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겠네요. 대체로 병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분노나 불안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높인다면 스스로 치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2번 읽어야 되겠죠? 대체로 병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분노나 불안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을 높인다면 스스로 치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다음 챕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질병을 낫게 하려면 먼저 병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네. 먼저 병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참 이거 쉽지 않죠. 특히 큰 병 같은 경우는 병이 무리한 생활 방식과 그 때문에 생긴 면역력 저하에서 오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올리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무턱대고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여 마음이 안정되면 다음에 할 일은 섭생이다. 섭생은 한자 이렇게 있네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아닌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감사의 심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심신일여,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한자네요. 마음과 몸은 원래 하나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에 그 역할을 걸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루에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다. 목욕으로 몸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한다. 장이 잘 돌아가는 식사를 한다. 주변을 천천히 산책한다 등을 해야 한다. 전 요즘 이게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거 이거 참 좋더라고요. 옛날엔 빨리만 걸었는데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니까 진짜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빨리 걸으면 운동이 된다고 하니까 살 빼려고 빨리 걸었는데 운동하면서도 교감신경을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이것저것 생각도 좀 정리 좀 되고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기분 나쁜 것들도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빨리 걸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운동하고 뭐 산책하고 하는 거는 교감신경을 좀 끄고 부교감신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빨리 걸어버리니까 살 빼려고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천천히 산책한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섭생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이 억제되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몸 상태가 되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 주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변하면 동시에 몸도 변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마음이 변해야 몸도 변합니다. 몸이 따끈따끈해져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솟아 치유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 벌컥 화가 난다든가 같은 정신 상태일 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병을 앓지 않아도 교감신경이 과도한 긴장에 빠졌다고 생각하라. 이럴 때에도 섭생이 중요하다.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린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분노 앞에는 질병이 기다립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도 아주 실천해야 되는 문제죠. 자율신경은 몸과 마음을 연결한다.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지금까지 부드럽고 후덕하였던 배우자나 부모, 친구라도 당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험악해지거나 말이 거칠어지거나 건방지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병에 걸린 사람의 심정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한 호흡을 두며 환자를 대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마음은 대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자율신경은 하루의 리듬뿐만 아니라 계절과 기압, 많은 양의 광선, 기온 등에 따라서도 요동친다. 기온이 높고 저기압인 여름에는 느긋한 모드의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차갑고 고기압인 겨울에는 기초대사를 올리려고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조선사가 이제 산모를 돕는 분을 말씀하시죠. 보름 또는 금음이나 초승에 갑자기 출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달의 인력도 자율신경의 흔들림에 영향을 끼친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신경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모두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 마음에는 자연현상을 따라 존재하는 부분도 크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럼 해볼까 하며 기운이 넘친다. 고기압이란 공기가 많다는 뜻이다. 산소가 많아서 우리가 그 짙은 산소를 마심으로 원기가 나온다. 맥박도 빨라져 탕탕탕 뛰고 무엇이든 하려는 기운이 충만하여 자신만만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까닭에 날씨가 좋은 날에 기분도 좋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저기압일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적다. 산소가 희박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쩐지 나른한 기분이 든다. 이때는 맥박이 굉장히 적게 뛴다. 쿵쿵. 어쩐지 나른하게 뛰는 느낌이다. 나른한 느낌이 커지면 슬픈 일이 생각나 눈물이 주르르 떨어진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기압으로도 흔들린다. 이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날씨 좋으면 화창해서 막 기분 좋고 날씨 우중충하면 소주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기압을 결정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대기가 따뜻해지면 점점 상승 기류가 생긴다.
상승기류가 많아지면 비가 와서 씻어내리고 그러면 하늘이 또 맑아진다. 하늘이 맑아지면 다시 대기가 따뜻해지는 식으로 자연계가 리듬을 만든다. 이 리듬에 맞춰 우리의 몸 상태가 변하고 의식, 즉 마음가짐도 변한다. 우리 자신이 의식을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도 관여하며 몸 상태도 자연계의 섭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 자연의 일부네요. 젊었을 때는 뭐 세상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죠? 나이가 좀 드니까 자연의 그냥 하찮은 일부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바깥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태초부터 생물이 자연계에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길러졌다. 고기압 상태에서 활동적인 몸 상태가 되는 것은 생명체가 흥분하고 활발히 활동하여 먹이를 구하려 헤매고 힘을 기울여 먹이를 손에 넣기 위함이다. 거꾸로 비 오는 날에 축 처져 풀이 죽은 모습은 이런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몸 상태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먹이를 구하려고 들판을 헤매지 않는다.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자유롭게 식량을 얻는다. 이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연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자연계의 흔들림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몸 상태를 결정한다.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로 우주의 분신이며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의 반응도 망설이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 이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자신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전보다 더 느긋하게 맡겨보자. 우리는 자연의 분신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과 발열 같은 불쾌한 신호는 질병을 고치는 과정이다.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교감신경의 긴장과 거기에 동반되는 림프구의 감소로 발병한다.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면역력을 올리면 암은 자연히 물러가고 작아진다.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현미나 채소, 생선, 해조류, 버섯 등이 중심이 된 식사를 하였다. 하지만 육류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현미가 없으면 좋지 않다.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심한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낸다. 이거 중요하죠. 무조건 육류 안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10번째, 손톱 뿌리 주무르기는 가족요법의 결정판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책에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따왔거든요. 요거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 손톱 주무르기를 하는 건데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무르는 건데 이렇게 뿌리에서 양쪽 끝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총 10개 이렇게 양쪽 끝에 뿌리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무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상별 시행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증상별 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고 계시거나 기침, 천식, 류머티즘, 입마름, 원형 탈모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를 주무르시면 되고요. 검지 같은 경우는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쪽에 주로 좋네요. 그다음에 중지는 제일 긴 중지는 이명하고 난청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한 건 다 소지에 몰려 있더라고요. 소지는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 건망증, 불면, 메니에르 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통풍 어깨부터 쭉 시작해갖고 요통,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눈병까지 웬만한 건 다 소지에 걸려 있고요. 아까 약지는 뭐라 그랬죠? 약지는 부교감신경이 아니고 교감신경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이 들거나 요럴 거 좀 힘을 내야 될 때 요럴 때는 약지를 주무르시면 되겠죠.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과 발열 같은 불쾌한 신호는 질병을 고치는 과정이다. 이처럼 괴롭고 불쾌한 증상을 거쳐서 몸이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쾌 증상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통증과 붓기, 혈류를 회복하여 조직을 수복한다. 둘째, 발열, 외부의 적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한다. 셋째, 가려움증, 몸속의 독을 씻어낸다. 네, 이렇게 해서 아보도로 교수님의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제3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이 있죠? 요 사진은 제가 커뮤니티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